안녕하세요. 글로벌 소양과 문화 콘텐츠 과목에서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학 파트를 맡은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우신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이라는 키워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전체 강의 흐름 기억하시죠? 권선징악과 환상, 한과 분단과 치유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우리 한국 문학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바로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독특한 한국 문학의 정서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학 속에 형상화된 한이라는 정서의 구체상을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주로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과 서정주의 시 신부를 통해 한이라는 정서의 독특함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진달래꽃을 통해서는 이별에 대처하는 한국인 특유의 자세를 공부해 볼 것이고요. 신부라는 시를 통해서는 남겨진 신부가 한을 품고 초록재와 다홍재가 되는 다소 섬뜩한 이야기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자, 그럼 한국적 정서로서 한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한이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없는 한국인만의 정서라는 평을 받는 것일까요? 이론적으로 한은 마음이 가로막혀 정체되어 있는 형상을 뜻합니다. 즉, 마음의 가로막힘 그리고 그 마음의 정체됨, 이 두 가지가 한의 성립 요소인 거죠. 마음의 응어리이자 욕망이 좌절될 때 맺히는 심리적 상처, 이것이 바로 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한이라는 것은 출발은 부정적 정서에서 출발하였지만 사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김치나 장이 발효되면서 제 맛을 찾아가듯이 한이라는 정서 역시 사김의 과정을 통해 독특한 미학으로 승화됩니다. 긍정과 부정의 복합체인 것이죠. 그래서 한은 일견 수동적인 슬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그 안에 역설적인 극복의 의지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한이라는 정서가 부정적 정서이면서 긍정성과 고유성을 함께 띈다고 봅니다. 먼저 한은 한국적인 정의 감정과 쉽게 연결됩니다. 시가 속에 정한이나 다정다한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조년의 시조에서 다정도 병인양하여 라는 식구 기억나시나요? 한편 한국의 한 개념은 영어의 분노나 일본의 원한과는 조금 다른 의미역을 띱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어로도 정확하게 번역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다고들 하지요. 이 한의 의미역은 참 넓고도 다양한데요. 이 한에서 애석함이 특히 강조되면 회환에 가까워집니다. 또 한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좀 더 강조되면 원한에 가까워지죠. 하지만 문학 비평이나 문학 연구에서는 주로 정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한이 언어화 과정을 거치면 주로 시가문학에서 통한이나 정한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은 도대체 왜 한국의 고유 정서로 자리 잡았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이라는 정서가 구체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한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올랐을 작품,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마야의 대중가요로도 불리면서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익숙한 시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 낭송을 듣다 보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미상관이나 반어, 역설 이런 표현들이 다 떠오르시죠? 그렇다면 왜 이 진달래꽃은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는 정전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사실 한국의 이별시가 진달래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인과의 이별을 다룬 노래는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별시만으로도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그 숱한 한국의 이별시 중 이별의 정한을 대표하는 넘버원 작품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별의 필연성을 체념하고 그에 순종하면서도 헌신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가 매우 독특하죠. 님을 붙잡거나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을 뿌려 가는 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죠. 또 그런 한편으로 인종의 미를 추구하는 독특한 감정의 굴절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절창으로 아직까지 애송되고 있는 거겠죠? 진달래꽃 속에 드러난 구체적인 표현들도 하나하나 압권입니다. 가령 영변의 약산 같은 표현을 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시인 김소월이 잘 알고 있던 장소를 지목하고 있죠. 막연하게 씌웠던 정감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구체적인 지명의 언급을 통해 강토에 대한 애착 역시 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회자되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같은 대목도 살펴볼까요? 이 대목을 보면 화자는 이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대방이 나보기가 역겨워서 간다고 표현할까요? 하지만 이렇게 나보기를 역겨워하는 임을 막는 대신 꽃으로 축복하는 화자의 성숙한 태도가 그려집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과 같은 표현에서는 고도의 반어법과 도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어와 도치를 통해서 역으로 화자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강조하는 효과를 성취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너무 울어버리면 오히려 보는 이는 슬픔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울음을 꽉 참는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관객은 더 슬퍼할 수 있죠. 이 시의 표현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표현들을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놓으면 원래의 한국어 시가 가졌던 질감이나 정서가 잘 옮겨지기 어렵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를 영어로 번역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역겹다라는 어휘가 주는 충격적이고 독특한 체험을 위어리가 주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위어리라는 표현은 지치고 피곤하게 하다 혹은 실증나게 하다는 의미의 영어 형용사입니다.
역겹다라는 단어가 한국인 독자에게 주는 울림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죠. 게다가 아쉽지만 번역 과정에서는 죽어도 아니가 풍기는 단호함, 그리고 마지막 흘리우리다의 음악성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는 한해 정서를 다룬 다른 작품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의 구박으로 죽은 누나가 접동새가 된다는 김소월의 대표작 접동새에 보면 불설워라는 소월이 만들어낸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오 불설워라는 구절인데요. 이 불설어는 불쌍하다와 서럽다의 합성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처럼과 서럽다의 합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탁월한 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대로 인한 죽음을 겪은 누나의 한, 그리고 남은 동생들을 걱정하는 누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불설어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가엾고 딱하고 불처럼 서러운 마음이 체험됩니다. 김소월이 가졌던 한국어에 대한 해안이 탁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쿠라고 영어로 번역된 버전을 보면 이 독특한 조어의 경험은 삭제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진달래꽃의 화자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임을 보내면서 한을 간직할까요? 사랑했던 님을 붙잡아 볼 수도 있고 설득해 볼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괴롭힐 수도 있을 텐데 화자는 왜 아름답게 떠나보내는 길을 택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궁구하는 과정은 한국 문학을 관통하는 정서를 궁구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답을 문학사적으로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진달래꽃 말고 다른 작품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서정주의 신부라는 작품입니다. 진달래꽃과 꽤 유사한 시로 보이죠? 진달래꽃에서 나타나듯이 님의 일방적인 버림으로 인한 시련은 한의 1차적인 응어리를 형성합니다. 거기에 여전한 님의 애착과 미련 때문에 이 한은 2차적으로 지속되죠. 즉 임의 상실은 애와 증이라는 역설적 이중성을 동반합니다. 서정주의 신부도 이러한 한의 복합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 서정주는 김소월의 서정성을 물려받은 후계자로도 평가받습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버림받은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구구절절 나타납니다. 신랑은 오줌이 급해서 신방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우연히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리게 됩니다. 신랑은 그것을 오해하고 말죠. 신부가 음탕해서 자신을 못 나가게 붙잡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 어이없고 가부장적인 오해 때문에 첫날 밤에 신부는 비참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신랑은 오줌을 누고 나선 신부 그거 못 쓰겠다며 아예 달아나 버렸거든요. 한편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신부가 재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무려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입니다. 신랑은 신부네 집을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때도 특별한 후회나 반성 때문에 가보는 게 아니고요. 딴 볼 일이 생겨 우연히 들른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일 뿐이었죠. 이 못난 신랑이 호기심에 신부의 방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신부가 귀밑머리만 풀린 채 첫날 밤의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신랑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신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내려봅니다. 그때 신부는 첫날 밤의 옷 빛깔 그대로 재가 되어 내려앉아 버립니다. 초록 저고리는 초록채로, 다홍 치마는 다홍제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그녀가 품었던 한의 매움과 40년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아마 이 신부의 선택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 신부는 다른 삶을 선택하지 않고 매운 죄가 되었을까요? 이 시는 일월산 황씨부인당 전설을 변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인 서정주는 전설이나 민담을 자신의 시세계에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던 시인인데요. 이 일월산 황씨부인당 전설에 보면 한을 품으면 주검이 삭지 않는다는 모티프가 드러납니다. 이 시에서도 그러한 핵심 모형이 유지되고 있죠. 거기다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신랑, 일방적으로 남겨진 신부라는 한 쌍의 대립축이 설화와 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시 속의 두 인물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랑의 행위는 매우 능동적이고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그는 달아납니다. 그는 들여다봅니다. 그는 어루만집니다. 반면 신부는 시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저 앉아있는 모습으로만 고정됩니다. 그런 그녀가 딱 한 번 움직입니다. 이 마지막 움직임은 시의 말미에 가서나 일어납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라는 무너짐, 거기에서만 신부의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비참한 삶의 원인은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랑의 어리석고 가부장적인 오해로 인한 부당한 비극이었죠. 그리고 이 오해의 최종적 산물은 매운 죄였고, 이 매운 죄가 그녀가 품었던 한의 은결인 것입니다. 이제 이 한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웃음으로 눈물을 닦으며 견뎌보지만 그 와중에 남은 감정의 찌꺼기들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 웃음으로 이별이나 가난을 견뎌보지만 그 결핍의 찌꺼기들은 어디선가 삭고 발효되어 맺힙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서들은 언어를 입어 한국 문학을 탄생시켰고, 그러한 한국 문학들을 여러분은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김소월의 이별시 진달래꽃과 서정주의 시 신부를 배웠습니다. 이 진달래꽃과 신부에는 각각 버려진 여인들이 등장하죠. 나를 역겹다며 가버리는 님, 혹은 어이없는 오해로 버려진 신부. 이들을 통해 이별이나 상실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통적 태도와 정서는 어떤 것인지 추론해 볼까요? 한국 시가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다룰 때조차도 극단적인 슬픔이나 비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지나친 슬픔이나 비애에 빠져 있는 모습은 덕스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별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삶의 일부로서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어른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숙한 삶의 태도를 어려운 말로 애이불비라고 합니다. 슬플 애자와 슬플 비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애는 하되 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애는 외형상으로 드러난 슬픔을 말합니다. 진달래꽃과 신부 속 화자는 외형상 슬픔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증오나 두려움을 터뜨리지는 않죠. 그저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것을 감내합니다. 따라서 이 애가 비의 지경, 즉 내면의 문제로 빠져들지 않도록 절제합니다.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슬픔과 이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별을 성숙한 성장의 계기로 삼는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에서도 이별의 슬픔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박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역설적인 태도이지만 슬프기 때문에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삶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슬프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않는 역설적이고 오묘한 삶의 태도, 또 이별을 선고한 님을 막거나 증오하기보다는 그러한 극단적 태도로 인해 관계가 어그러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한국의 서정시를 관통하는 이별의 태도들입니다. 고려가요 가시리에서부터 이러한 태도는 드러나는데요. 님을 잡고 싶지만 잡으면 나를 미워할까봐 오히려 조용히 돌아올 길을 찾겠다는 태도를 취하죠.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진달래꽃을 통해 이별에 대처하는 한국적 자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적 자세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발효된 정서, 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정주의 시 신부를 통해 초록재와 붉은재로 표상되는 여인의 한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한국문학사의 4가지 키워드 중 한을 넣었는지 이해하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학사의 4번째 키워드, 분단과 치유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분단과 치유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이 한국 문학을 어떻게 조형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박봉우의 시 휴전선과 손창섭의 소설 비 오는 날을 비롯하여 많은 전후 문학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후 문학 속에는 한국 전쟁이 초토화시킨 국토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 갖는 희망, 그리고 이 속에서 피어나는 휴머니즘 등이 폭넓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